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 장애인 인권운동을 다룬 영화들 오늘 좀 얘기를 해보자. 시적절한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네. 또 우리 뉴스 브런치가 할 말은 하면서 함께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애 이동권 투쟁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오해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서요. 3편의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작품부터 그럼 좀 만나볼까요? 네, 처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2022년에 개봉한 핀란드 영화인데요. 네.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입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목 이야기 조금 이따 드릴 텐데요. 영화의 주인공은 난치병인 다발경화증으로 시력을 잃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남성인 야코입니다. 근데 야코는 혈액염을 앓고 있는 여성인 시르파와 원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서로 통화하고 일상을 나누고 이제 이렇게 연애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시르파가 치료약을 잘못 쓰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르파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에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도 보이지 않고 휠체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동이 쉽지 않은 와중에 혼자서 택시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택시를 타는 엄청나게 긴 여정을 떠나야 하는 거리가 거고요. 먼가 봐요. 원거리 여행 어느 정도? 1000km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야코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집 밖으로 나서게 됩니다. 야코 연기를 한 배우가 화제였다 그러던데 누군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발경화증 환자인 패트리 포이콜라이넨이 야코를 연기를 했는데요. 이야기 자체는 실화가 아니지만 야코가 겪고 있는 병은 배우의 이제 실화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패트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연극하고 TV 무대에서 활동을 하던 배우였는데 다발경화증 진단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력을 잃고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게 화면 심도를 굉장히 얕게 만들고 패트리의 얼굴을 시종일관 클로즈업하는 이제 영화 언어를 쓰면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배우 패트리의 얼굴 외에는 거의 관객들이 주변을 볼 수 없습니다. 다 뿌옇게 이게 날아가 버린 상태로 왜냐하면 가까이에 패트리 얼굴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패트리만 보이는 거죠. 그 표정 하나하나가 정말 자세하게 보이겠네요. 생생하게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외부를 볼 수 없는 패트리의 감각을 그대로 이제 영화가 뿌옇게 보이는 그 환경이. 그걸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 쭉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건 한편으로는 관객이 패트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공감하고 동일시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배우 연기를 그러니까 배우에게 맞추기 위한 설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을 볼 수 없고 몸을 움직이는 게 이제 편하지 않은 배우가 사실 넓은 화면을 다 커버하면서 연기를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패트리의 얼굴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패트리의 집에서 촬영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니까 인물들도 패트리의 지인을 기용을 하면서 패트리가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연기에 집중하도록 촬영이 준비가 된 거죠.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그래서 영화 내용에서부터 형식까지 굉장히 주제를 잘 살리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 근데 제목이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 뭐 영화 타이타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야코가 대단한 영화광이에요. 시력을 잃기 전에는 굉장히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이었고 특히 공포 영화로 유명한 존 카펜터 감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존 카펜터야말로 영화의 거장이지 이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임스 카메룬 경우에도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가 좋았지 매끈한 멜로문인 타이타닉은 야코의 표현대로 하자면 똥 같은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애인이 타이타닉을 좋아합니다. 이게 또 무슨 모순인가요? 예, 그래서 야코가 이제 애인을 만나면 함께 보기 위해서 타이타닉 DVD를 들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타이타닉이 또 한편으로는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재난 영화
기도 하잖아요. 그쵸. 배가 가라앉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야코에게 타이타닉은 두 가지 의미였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애인이 좋아한다면 나는 너무 별로지만 함께 봐줄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로맨틱한 의미이기도 네.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애인 집으로 가는 길이 재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기도 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앞이 보이지 않는 휠체어 사용자의 시점을 이제 관객들이 함께 경험하면서 관객들도 그 재난의 시간을 함께 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야코가 애인 집에 가는 길에 각종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장애 이동권이 잘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예.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겪는지는 이제 관람의 재미를 위해서 남겨놓기는 할 텐데요. 직접 보시면 좋겠고요. 이 작품을 보면 장애 이동권과 함께 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중요한지.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는 그렇죠. 이거는 뭐 특혜가 아니라 기본적인 시민권이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영화여서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 정말 이동권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뭘 네, 또 두 번째 살펴볼까요? 작품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 보고서 버스를 타자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2002년 그러니까 20년 전 작품인데요. 한국에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왜 시작됐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이동권 투쟁을 이끌고 있는 전장현이 뭔가 당파적으로 불온한 목적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당선인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더 씌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 다큐 같은 경우에는 당시 김대중 정권일 때 전장현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인가가 정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정확하게 정치적 문제이기는 한데 당파적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이 다큐를 보면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힘들었던 거군요. 네, 그렇죠.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고 싶네요. 예, 이게 2001년 1월에 한국에서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수직형 리프트에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좀 그래서 생생해요. 예, 20년 전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 예.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건인데요. 이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연대에서 이제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서울시 그리고 국무총리실까지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거든요. 이 네 군데가 한국에서 장애인 이동 관련 업무하고 대중교통 업무를 관장하는 그렇죠. 곳이기 때문에 네. 이 찾아가는 거죠. 예. 근데 이 네 군데에서 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면서 아무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뭐 예산이 없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거의 뭐 핑퐁핑퐁 탁구를 치는데요. 뭐 이런 상황들에서 계속 이제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무료 셔틀도 만들어줬는데 왜 이렇게 떼를 쓰냐라는 식으로 이제 전시 행정을 계속 보이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가 2002년 5월에 또다시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네. 사건가 벌어지게 있었죠. 되는 연달아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이동권 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단신농성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이런 과정들을 다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무료 셔틀이 뭐죠? 이거는? 이게 이제 장애인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셔틀을 무료 셔틀을 20대 정도를 준비를 서울시에서 했었던 건데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또 조금 더 개선되어 사라졌나요?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근데 당시에 이게 전시 행정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20대의 버스로 서울을 다 커버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 지금 2019년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운행되는 버스가 약 7,000대 정도거든요. 예. 말도 안 되게 이제 작은 버스를 만들어 놓고 이걸로 만족해라라고 했던 셈이거고요.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장애인 이동권의 핵심은 공간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
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도시 자체를 유니버설하게 디자인해야 비로소 모두가 평등하게 맞아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디자인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것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이제 뭐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많이 예로 듣는 게 지하철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예. 이게 장애인 이동권 투쟁 덕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면 장애인만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도 네, 많이 굉장히 타시고. 많은 분들이 네.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짐을 들고 가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이 쓰시고. 그래서 사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은 스스로를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운동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 좀 함께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장현에서 유튜브에 무료 공개하고 있어서요. 버스를 타자 이렇게 검색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 더 남았어요, 지금 네. 영화가. 마지막 예. 작품은 미국 다큐멘터리인 크릭캠프 장애는 없다라는 작품인데요. 요즘에 이제 전장현 투쟁 보면서 하도 막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거 없었다는 둥, 뭐 이런 거 아니다라는 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렇다면 미국에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어떻게 없었나? 진행되어 왔나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요. 이 다큐를 골라왔습니다. 이건 언제 영화입니까? 이 작품은 2020년 작품인데요. 다큐멘터리 자체는 1971년 제네드 캠프라고 하는 곳을 기록한 기록 영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제네드 캠프는 어떤 데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내면서 참가자들의 장애 자긍심을 키워주는 여름 캠프였고 여기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서로 어울리면서 모든 관련된 의사결정을 자기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었던 거죠. 이렇게 자율적인 시민권을 누렸었던 장애인들이 네. 1970년대 미국의 장애인권 운동을 이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활동을 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집중하고 있는 운동은 1970년대에 펼쳐졌었던 장애인 탈시설화 운동이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도 사실 이 쟁점이 되고 주장하는데, 있죠. 예, 그렇죠. 이 탈시설화라고 하는 게 그냥 사실은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서 살 어떻게 수가 있어야죠. 자유롭게 일하고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70년대 미국의 장애인 인권 운동은 이런 식의 이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재활법 제정을 요구를 했었고요. 네.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인준을 거부하면서 본격적인 장애인 인권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뉴욕시 한복판에서 휠체어들이 나와서 거리를 점거하고 맨하탄 교통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그렇죠.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까지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었는데 맨하탄의 교통이 마비가 되니까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쟁점화가 되면서 결국 재활법이 만들어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70년대에 재활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장애인권 운동이 계속해서 이 재활법이 실효를 가질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들을 90년대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지나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이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은 아까 크립 캠프? 네. 무슨 뜻이죠? 크립 캠프 장애는 없다라는 제목인데요. 크립은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불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하적 의미가 있었던 말을 일종의 자긍심의 언어로 전유한 건데요. 네. 뭐 저 불구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손가락질하는 말을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래 나 불구다. 그런데 불구인 내가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의 언어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렇군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미국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예컨대 요즘 계단 옆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경사로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런 경사로 같은 공간을 크립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불구화된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불구 관점을 도시를 디자인할 때 넣는 것 같은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장애가 없다라는 말은 장애가 진짜 없다는 게 아니라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손상하고 사회적으로 불편함을 겪게 되는 장애는 다른 문제라는 문제의식 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손상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태이지만 그렇죠. 그것을 장애로 만드는 건 사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렇군요. 제작사가 유명한 곳이라면서요? 네, 제작사가 하이어 그라운드라는 곳인데요.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 부부가 2018년에 설립한 언제 또 이런 영화 제작사까지. 제작사고요. 예. 미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는 다큐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장애인 인권운동하면 늘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클론의 강원래 씨가 네. 어떤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하셨던 이야기예요. 내가 비장애인으로 살면서 길에서 장애인들을 자주 마주치고 자연스럽게 봤었다면 사실 장애가 이렇게까지 두렵진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